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성별에 따른 분열 선동이 제일 극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세대 분열. 이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여성팔이를 하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여성을 굉장히 고깃덩이 보듯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드디어 SPNS에서 정치인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백지원 대변인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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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정치인을 꼭 모시고 싶은 욕망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누구를 모시면 특히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을 모시면은 네. 이게 그럼 너 뭐 이게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모셔야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모시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원님을 제가 찾게 됐는데 네. 되게 젊으시고 미인이시고 그리고 뭐 그냥 당에 상관없이 인스타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친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뭔가 정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인이라는 느낌보다. 그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저희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초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정치인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궁금한 거는 네. 지원님은 또 그래도 다른 방송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방송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 승낙하셨는지. 그때 제가 메일을 자주 확인을 안 하는데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는데 쭉 보는데 바밍타이거의 오메가 사피엔님 이름을 저는 보고 내가 아는 그 바밍타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채널을 보게 됐는데 가끔 저도 릴스나 이렇게 떠서 봤던 채널이고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를 언젠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 핏이 잘 맞았네요. 네. 오메가 저희도 사피엔과의 네. 대담을 원하셨던. 예. 어. 근데 이게 제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정치인들 특정 정당의 사람을 부르면은 너도 좀 그렇게 프레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무건수행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이제 제가 진행을 다. 그 좌우의 이 갈라치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메가 사피엔의 공식 입장인 점을 밝히고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특정 진짜 정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거를 편향되지 않게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도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사실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한국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근데 저희도 지원님과 이거 함께 도전해보고 싶고 그것보다 더 크게 그냥 정치가 저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다고 계속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뭐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가족들이나 뭐 사람들이랑 놀 때도 뭐 디너 테이블에서 뭐 정치랑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막 싸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 좀 더 그냥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도전입니까? 네, 도전입니다. 이거 진짜 도전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정치인 분들 하면은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나란 일 하는 높은 분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고 약간 나랑 다른 뭔가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야 좀 요런 이제 이데올로기가 저한테 있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시민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보디가드를 전 대도당하고 올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그냥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는데 나란 일 하는 분인데 보디가드가 막 뭐 이제 촬영하는 1시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여기 막 이런 거 폭탄 같은 거 없나 설치하고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쿠스 타고 오시고. 근데 아까 이제 또 짧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냥 사람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그 정치인으로서 뭐 사는 게 어떻고 뭔가 직업적으로 어떤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인 삶이 어떤지. 그래서 좀 그런 두 방향성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희 사전 인터뷰 했을 때 그게 되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새로운 메타의 좀 사이렌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상에서 더 얘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정치가 결국엔 가치 투쟁이기는 한데 일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뭐 같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보고 또 이해해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랑 그냥 그게 되게 편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왜 특별해야 되지? 왜 하면 안 되는 얘기인지 전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정치 기득권의 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요하는 금기.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스스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정치 얘기 하지 마 이런 거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하는데 꼭 특정 정당의 친화적인 발언들은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면은 말 못하게 하는 분위기. 진짜 그렇거든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인 제 지지자들이나 지인들도 그런 고충이 좀 많아요. 우리가 또 세대 이슈도 또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저는 친구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요. 고민이 돼요. 이렇게 고등학생들도 연락 오고 하는데 싸우면 싸우는 거죠. 또 화해하면 되는 거고 얘기를 하고 좀 더 그게 저는 일반적인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 가지고 좀 싸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 투쟁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CU 갔는데 이게 맛있더라. 이 정도 레벨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깊은 레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성숙한 이런 대화 의식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뭔가 그거부터 안 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나. 난 바로 이제 그 정치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 내 팀이 아니다. 그럼 바로 코르티솔을 솟구치면서 바로 손발 부들부들 떨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치.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팀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일단 보면은 너 좌야 우야 이걸로 일단 먼저 좀 갈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뭐 좌든 우든 그 밑에 사실 더 뿌리 깊은 어떠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뭐 나는 발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나는 어떤 뭐 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어떠한 뭐 저희가 이걸 뭐 정치인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도 그냥 어떠한 사람이랑 연류가 된다는 것만으로 너는 그러면은 뭐 일종의 이거네. 낙인 문화 같은 거. 그건 한국의 사회에서 정말 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대선 때 보면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연예인들도 뭐 지지 선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민주당 지지 선언하거나 투표날 파란색 입고 간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비판 안 하거든요. 근데 투표 날인지도 모르고 빨간 옷 입고 그냥 본인 사진을 그 즈음에 올렸을 뿐인 사람은 갑자기 마녀 사냥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로 파악이 돼요. 이게 뭐 카리나 씨 사례도 있지만 카리나 씨 말고 이제 뭐 굳이 제가 그분 이름 말하고 싶지 않은데 빈진호? 빈진호 씨도 있고 뭐 홍진경 씨도 있고 특히 홍진경 씨는 그냥 홍진경? 그냥 이름 빨간 때문에? 그냥 빨간 색깔 니트를 입은 사진을 그 즈음에 올렸을 뿐이에요. 이게 투표를 하거나 어떤 의미를 갖고 올렸던 사진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네. 퍼스널 컬러가 빨간색이어서 올린 걸 뿐인데 입어보고 예뻐서 올리셨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너 이 시기에 왜 빨간색을 입었어라고 한다는 거는 전 이것도 전체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파들이 깨어있는 척하면서 자칭 진보들이 얼마나 꼰대 같고 얼마나 전체주의적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느껴요. 사실 데프콘 요 분이 좀 이제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레인보우로 피카소 쪽으로 가셨구나. 네네 그냥. 스펙트럼 쪽으로 가는 게 약간 좀 완전해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빨간색 옷 입으면은 너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힌다라고 하는데 조금 근데 예전에 그게 더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요. 약간 제 친구들이나 특히 20, 30대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조금 거기서는 오히려 약간 진보를 지지하면은 욕먹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뭐 한 정당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어쨌든 정치색을 보이면은 그거 관련해 낙인을 다른 팀에 찍는 요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색깔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당을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현상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연예인들의 사례를 들었을 때 파란색을 입은 사람들은 마녀 사냥이 된 적이 없고 빨간색 입은 사람들은 유독
아주 많은 지탄을 받는 것처럼 언론 기사들도 보면은 연예부 기자님들 항상 문제 있다라는 듯이 쏟아내시거든요. 그런데 유재석 씨만 해도 파란색 모자인가요? 그때 그런 것들 착용하고 투표하고 뭐 저거 논란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냥 처음 깨어 보긴 있다라고 하네요. 말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정도도 달라요. 왼쪽은 밸런스가 꽤 있긴 한데요. 네. 아니 근데 그게 그 뭐 연예인들은 살짝 변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의 어떤 프레이밍이 있고 뭔가 이거를 좌우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이드는 선이고 어떠한 사이드는 악인 것 마냥 되게 프레이밍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또 그 만약에 테크 기업에서는 내가 만약에 우파야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배제되는 게 있고 근데 또 만약에 금융권에 가면은 내가 저 좌예요 이러면 또 이런 게 거기서 있는 오히려 또 배제되는 게 있어. 그룹에 따라 달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의 어떠한 특성 상황에 따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이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한테는 우로 가는 게 좀 더 뭔가 악한 거다라는 프레이밍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냥 봤을 때 그게 뭐 이런 투표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에 찰리 컬크 사례 나왔을 때 그것도 막 그거에 대한 추모를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그거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던 안 하던 간에 왜냐면 유명 정치 피규어가 암살을 당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추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거를 하면은 엄청난 욕을 먹고 또 뭐 삭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들이 되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표현을 억압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굳이 연예인분들 사례를 든 거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 성향, 제가 뭐 우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런 자유주의라거나 보수주의에 대한 비슷한 성향을 보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젊은 세대는 많이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좀 달라지고 있어요. 40대들이 가졌던 정치적 성향과 지금 10대, 20대, 30대가 가진 성향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걸 더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인상을 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을 보면 아예 타겟팅을 해요. 이번에 선예 씨도 그렇고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도 그렇고 추모하는 게 왜 잘못됐죠? 한 사람이 총격을 지금 당해서 사망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려고 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준 거 말고 한 게 없어요. 근데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말했다는 것 자체로 혐오주의자라는 프레이밍을 하고 이제 급기야 극단적인 폭력으로 그런 암살까지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을 보고 정치적으로 추모를 했든 종교적으로 추모를 했든 그냥 인간적으로 추모했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추모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따져 묻는다거나 꼭 이런 식의 흐름들이 그들이 지금 정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억압적인 형태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큰 문제라고 봐요. 저도 이제 정치를 하게 됐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쯤에도 저희가 입시 비리에 대한 분노가 저희 또래들이 완전히 올라와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민주당 성향의 그 기존의 정치 기득권들에게 완전히 분노를 표현하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세대가 정치적인 덩어리가 된 게. 근데 그걸 억압하는 과정이 정말 저는 폭력적이면서도 너무 영악했다고 생각하는 게 매체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능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해서 MZ라는 프레이밍을 언론들이든 예능이든 동원이 된 다음에 약간 사회 부적응자인 것처럼 계속 비춰주고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그걸 가르치는 40대 선배 약간 이런 것들. 영포티 선배. 네, 지금도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세대 헤게모니와 이념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겹쳐져 있다고 봐요. 이제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가치들에 더 가까운 거고 지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은 과거에 본인들이 젊었을 때 자칭 진보했었던 그 생각에서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충돌이 이념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지금 충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바로 네. 들어갔는데 조금 더 그것보다 저는 지원님이 네, 어떻게 좀 정치인을 네. 마음 먹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어렸을 때는 나 대통령 할래. 요게 그냥 네. 이노센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치, 가장 그치.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짱이 되겠어. 좀 요런 마음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치 외교를 나는 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었는지가 궁금해요.
초등학교 때 처음에 북한이 뭐 핵 개발하고 이런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뉴스 보는 걸 좋아했어요. 뉴스 보면서 그냥 아빠랑 얘기하면 아빠가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그냥 얘기하는데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는 많았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치우친 정당에 뭐 가입하고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사회 문제를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른들도 알 텐데 왜 그 방법대로 안 하고 항상 엇나갈까? 근데 그 이유가 정치인 거죠. 이권이 엮여 있는 거고 정당이 또 엮여 있는 거고 여러 이유들이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그걸 네. 풀려고 정치라는 게 있는 건데 네, 또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네, 그래서 정치랑 정책이 겹쳐져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마거릿 대처를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 이제 그분의 일대기나 이런 것들을 읽었었는데 저랑 생각이 90% 정도 일치하더라고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독일의 총리 영국 영국 수상. 맞아. 네네. 맞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로 포기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인데 네네. 이분이 살아온 삶이라거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왔던 방향이 그러면 보수 정치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많은 사회 문제들을 그때 처음 인지는 했는데 정치외교학과에 왔어도 어떻게 정치인이 바로 되는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바로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마침 졸업을 하고 나서 당에서 공개 경쟁 대회가 있었어요. 토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리어가 시작이 됐어요. 약간 오디션 주제는 뭐였나요? 토론 주제는 처음에는 이제 영상 찍어서 뭐 논평 보내고 질문 들어오면 대답하고 그다음 16강 때 토론했을 때는 탈원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그리고 그때 우한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본인들 계속 선거 때 맞춰서 돈 뿌리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지원금이라고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근데 그게 지방선거 총선 때마다 앞두고 한 2, 3개월 전에 항상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 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팬들도 그때 생기고 저도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때를 계기로.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차올라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2010 제가 1호 학번인데 네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를 체감을 했고 특히 또 제가 산업에도 관심이 많은데 태양광이라는 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튀어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완전 짓밟아 놨어요. 근데 원자력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제 거기 많은 업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그런 부분에 선동을 해버려서 그 수많은 기업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잘렸던 게 40, 50대 가장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직접 현장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텅텅 비어버린 공장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것들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밝힌 걸 보니까 그들이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너무 많은 거죠. 태양광 비리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의 새만금 비리 전부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났었고 그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 토론할 때 화가 난 상태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분노자다, 분노의 뭐다 이렇게 별명 붙여주시기도 했는데 진짜 화가 났어요. 저는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들은 권력을 연장할 방법밖에 고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권에 따라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촬영 전에 이제 준호 씨랑 저랑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일단 전반전에는 우리가 조금 브로드하게 약간 좀 브로드하게 조금 뭐 왜 정치인 되고 싶었는지 정치인으로서 그녀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좀 이런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그녀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요렇게 물어볼게요. 아까 화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정치계에서 일하면 스트레스나 뭐 화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거일 그러니까 것 힘들 것 같거든요. 같아. 사실 네. 화로 퓨얼돼서 어떠한 연료로 삼아야지만 사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매니지하는지가 좀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또 이제 딱 그 대통령 투표 시즌에 사실은 모두가 이 정치병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편향된 알고리즘 보면서 분노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거를 뭐 이제 스포츠처럼 즐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직업이어서 매일 뭔가 이런 주파수에 내가 살아야 된다면은 그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한 질문이긴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다만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협박이 있거나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고. 뭐 민주당이랑 토론을 해야 된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그 일이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일상처럼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듯이. 그래서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다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음해라거나 막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로 받는 스트레스는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편향적인 매체에 제가 나가서 표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아, 그러면 전 이게 궁금해요. 아까 저희가 자기의 가치를 뭔가 판단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특정 정당이면 그 반대되는 정당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어떠한 점들은 그치.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닌 거는 그냥 아니야라고 이제 로지컬한 레벨에서 그냥 디서그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정치인분들이 그게 다 갖고 있는 스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저희가 좀 더 일반적인 레벨에서 도입하려면은 정치인들도 많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상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일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못 받아들이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친구 만났을 때만큼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그런 이야기는 편하게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화를 형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인 간의 토론이나 논쟁은 당연히 인텐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국회에서 가치 투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라고 각 당의 후보들을 뽑아준 거기 때문에 거기선 인텐스하게 당연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정치인한테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싸우는 직업이고 싸워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싸우면. 그냥 좋은 척하고 대충 맞춰주는 척하고 시류에 편승하고 치유하게. 네. 그럴 거면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그거는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인이 뭐 나의 가치를 잘 대변해줘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그냥 캐주얼하게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토론하거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의 그 의견을 강경하게 얘기하는 와중에 남의 의견도 잘 그만큼 또 수용할 수도 있어야 이게 어떠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그냥 일방적으로 나의 가치만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꼭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것은 물론 정치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제가 봤던 그 유튜브 쇼츠는 뭔가 막 뭐 입을 막는다든지 뭐 왜 반말하세요 이러면서 뭔가 인신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뭔가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수준이 낮지? 왜냐면 내가 내 친구들 혹은 내 비즈니스 파트너와 얘기할 때도 저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책을 책임지는 되게 중요한 AKA 나란히라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저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동물국회라고 하는데 애니멀 콩그레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돼서 이제 저렇게는 못해요. 아하. 지금은 없어진 장면이에요. 보셨던 장면이 뭔지 저도 알아요. 막 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인가 그분이 막 입 막고 그 웃으면서 조커 네 그게 아마 그분일 예, 거예요. 예. 민주당 강기정 의원인가 그분일 텐데 이제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돼서 저런 행위는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근데 저는 요즘 것도 좀 그런 걸 봤어요. 뭔가 뭐냐면은 뭐 어디 뭐 국회의원한테 말하는데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말합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이거는 뭔가 좀 정치적인 이런 가치 경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조금 더 인격적인 공격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특히 우리 당에 있는 정치인들 공격할 때 정말 저런 거는 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점을 건드리는 게 여성인 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뭐 남편 얘기를 꺼낸다거나 아니면 외모 얘기를 꺼낸다거나 이번에 나왔죠. 추미애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오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공적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오빠 합니까? 저는 그 말을 한 걸 보고 참 저질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든 건드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저렇게 한다고 봐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전 정말 안 좋은 아주 오래된 구태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그분도 유독 나경원 의원이 여성이고 우리 당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리더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을 겨냥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 남편 어쩌고 이런 말을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죠. 사실 아니죠. 네, 법사위에서 우리가 입법을 논의할 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신공격. 또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어서 탄핵을 시키려고 탄핵안을 올렸는데 탄핵이 안 됐어요. 탄핵 기각이 되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국회에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서 민주당 의원들이 신경이나 여러 가지 인신공격, 신경을 긁을 만한 인신공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흥분을 해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들 따는 전략이지만 전 그런 장면들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000원 쓴 걸 가지고 법카 유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해설 안 될 말들 그런 말들을 하고 근데 유독 또 여성 의원들한테 그런 게 심한 걸 보면서 참 저는 이런 장면들이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 또 쪽이시니까 이제 민주당이 저희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잘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이게 근데 뭐 전반적인 이 문법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한 정당 특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한쪽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택이 들어오는 걸 당연히 더 많이 보실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그쵸, 또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지난 국회 때인데요. 민주당의 누구죠? 그 코인 국회의원 코인 하셨던 분 성함이 코인 생각이 안 국회의원. 나네. 지금은 의원이 안 계신데. 크립토 트레이더? 민주당 코인 국회의원 한번 코인 쳐주세요. 선수가 계시잖아요, 민주당. 김남국이. 김남국 의원이 네네네. 당시에 이제 저희 당 의원한테 이제 화를 냈어요. 근데 발언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위원장이 중재를 했어요. 김도부 의원이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중재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아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 위원장한테. 네네. 근데 그때 위원장님이 어떻게 넘겼냐면 네 그럼 이 사람이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도 저런 장면들도 나오긴 하는데 굳이 저 장면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이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직함을 이야기하고 공식적인 발언이니까. 저는 저런 장면들이 별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뭐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착각했을 수는 있지만 매력도 없고 어떠한 파급력도 없었던 그냥 스스로가 조롱거리가 된 장면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스스로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도. 이거 화합은 좀 불가능한 겁니까? 왜냐면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은 뭐 이제 민주당에 만약에 분 앉혔어요. 여기 막 제가 게스트 초청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도 비슷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 사람이 이랬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 사람 진짜 별로고 이런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조금 모르겠네요. 저는 뭔가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국민의 드는데. 주권을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그게 오메가당의 이제 그거 안건입니다. 제8당? 예, 제8당 오메가당의 안건인데. 그럼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대학생이실 때 이제 그때 사실 정치적인 어떠한 색깔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사실 뭐 아직까지도 빌딩하고 있는 과정이고 막 내가 막 어떠한 막 특정 당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대학교 때 문재인 정부가 막 잘못하고 이런 걸 보셨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 드는 거는 좀 언제 대한민국이 좀 많이 갈라졌는가 어디서부터 그래. 많이 갈라치기가 시작됐는가에 좀 근원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인 저는 한국에 산 지가 막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근데 뭐 코로나도 되게 큰 어떠한 기점이었고 뭐 지금 미국에서는 찰리 컬크로 인해서 뭐 그 전에도 당연히 막 엄청 보일링 업 되는 거였지만 이제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 인해서 확 또 이렇게 되는 것도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좀 성적으로 이제 남녀로 많이 갈라지고 이게 되게 큰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정치 그 외교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조금 더 어떠한 근원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처음
갈라졌는지. 처음 갈라졌는지 일단 저는 지역 분열은 오히려 김대중, 김영삼 때 본인들이 각각 호남과 영남으로 포지션 세팅을 하고 어떠한 정치적 유리를 찾기 위해서 지역 감정들을 오히려 더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게 아닐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큰 문제라는 듯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열이라고 한다면 제일 심각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성별에 따른 분열 선동이 제일 극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세대 분열. 성별 분열 다음으로 세대 분열까지 이제 같이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념 헤게모니와 세대 헤게모니 싸움이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특히 지금 젊은 층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잖아요. 조국 사태 때 입시 비리로 불거져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한 덩어리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걸 가르기가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동년배들인데 성별이잖아요. 근데 그때 심각한 수준의 선동과 세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요. 기사들도 정부에 입맞춰서 기사를 써주는 게 되게 많은데 유독 여성이 살해된 기사들을 많이 올려요. 메인에 걸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학교가 끝나고 뭐 야간 강의가 끝나고 9시에 집에 걸어갈 때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집에 그냥 평소에 집에 가는 거리인데 자꾸 방송이나 정치인들이 나와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떠들면 무서워지거든요. 그다음에 남성만 봐도 죽일 것 같다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었어요. 네, 그때 페미 동아리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그것도 유행이라고 저는 보는 게 그때 적극적으로 페미 동아리 활동하고 뭐 비혼 선언했던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사례들이 많아요. 뭐 개인적으로든 뭐 제보든 뭐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종의 이념을 가지고 유행시켜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리스크를 저는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성별 분열 아이템을 갖고 왔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성폭력이 터졌을 때 딱 그걸 시작했어요. 그때 뭐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나 이런 사람들, 오거돈 시장 이 사람들의 성비위가 터지고 나서 이 사람 민주당이 갑자기 패미 정당으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어젠다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성 정체성을 결정하고 남성과 여성이 대결해서 무조건 여성이 이겨야 정의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게 만들면서 그 뒤로는 우리 세금 가지고 정책 추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지금 잘못한 거 정말 많아요. 감사원이 밝힌 거 진짜 얘기하려면 끝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뒤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성별 논쟁에만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뭐 외교 안보라거나 경제 문제라거나 세금이나 뭐 부동산 이슈라거나 교육 문제라거나 입시제도 이런 것들 본인들 마음대로 본인들의 이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이권단체들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을 조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할 동안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로 싸워야 한다. 그 전쟁에만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원님 말씀으로는 이제 어쨌든 요런 뭐 성별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는 것이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이제 사실 10대, 20대, 30대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뭐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기사 보고 우리가 보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진실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를 확정하기 전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보고 내가 어쨌든 정신이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20, 30대 젊은이들이 10대까지 20, 30대 젊은이들이 이런 뉴스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진짜 나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일상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대화가 먼저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100% 중립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보도를 해주는 거고 언론사의 성향이나 이익관계에 따라서 공개하는 정보의 정도도 다르고 각도도 달라요. 그래서 특정 언론사가 보도하는 걸 다 믿으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게 다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거기에도 가치관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왜곡된 프레임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젠다가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내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나랑 같은 생각인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생각인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가치관이 스스로 정립이 돼요.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가치가 뭔지가 선명해지더라고요. 전 정의당 당원인 친구도 제가 했던 토론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뭐 민주당 지지자랑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휩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생각이 이러이러해서 저들과 다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 생각이 옳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맞아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려면 어떤 점들을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합의를 봐야 되고 여기선 더 싸워봐야겠다.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인스타나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인스타나 이렇게 메일이나 이렇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저도 그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얘기 많이 해봐라.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미 건강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대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옛날에 이제 개콘만 봐도 무슨 대통령 성대모사 같은 거 하고 정치 개그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내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요즘 아젠다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는 뭐 그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아니 연예인 비하를 그렇게. 아니 내가 그래요. 왜냐면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민주당 거구나. 얘기하실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왜냐면 실제로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치우쳐지면은 너 이런 거 아니야? 조금만 이러면은 너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매를 맞으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도 좀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대화의 장이 점점 축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동의하는 게 대화의 장이 축소가 되면은 나 스스로 그냥 내가 정한 컨텐츠만 보고 점점 이런 믿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협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건강한 사고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분열의 또 씨앗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뭐 분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적 용어가 양극단의 정치라는 말이에요. 원래 정치는 가치 대결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선명하게 서로 다른 게 맞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는 우리가 20세기에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는지도 다 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일지,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하고 있는 게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다 전체주의로 끝납니다. 가령 검찰 같은 경우에도 검찰을 뭐 해체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검찰 대체기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공수처에는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다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는 검사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양극단의 정치다 어떠다 이게 아니고 양극단의 정치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좌우가 방향인 줄 알아서예요. 근데 가치잖아요. 그럼 이 가치는 저는 일단 공산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소위 자칭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파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떠한 방향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멸공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왜 징계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군대 가면 멸공의 횃불 노래 배우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떤 식으로 짓밟았는지 우리가 봤고 6.25 전쟁 때 겪었잖아요. 공산 세력과의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멸공이라는 말을 했다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징계로 협박을 한다거나 경찰관을 징계를 준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잘 낼 수 있는 게 지금
20대, 30대들이 또 10대들도 그렇고요. 우리 세대가 목소리를 더 눈치 안 보고 내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정치 기득권들이 이게 불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멸공이란 이야기를 한 사람을 낙인 찍어서 완전히 본보기로 마녀 사냥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것 같은 연예인이 뭐 SNS에 겨우 인스타 스토리 하나만 올려도 본보기 삼아서 마녀 사냥을 해서 아예 이 목소리가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자칭 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별로 그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가치를 말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하면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하면 지식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띄워주고 사실 유시민 씨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와서 말해도 되는 셀럽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좌파 운동했던 사람이고 정의당 당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순들을 앞으로 깨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시민 씨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특히 2030 남성을 혐오해요. 직접 발언을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비슷한 또래의 교수가 나와서 2030을 고립시켜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전체주의를 선호하는 저 기득권들이 우리를 일종의 억압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는 치우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극단도 아니에요. 그냥 표현의 자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사상의 자유 같은 거, 오히려 과거에 뭐 우파를 기득권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파 세력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네. 좋은 포인트가 왜냐면은 근데 저 쓰레기야라고까지 했잖아요. 저렇게 했던 어떤 발언에서 나왔냐면요. 네. 2030 여성들은 본인들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2030 여성들은 역할을 했는데 2030 남성들은 쓰레기다.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에게는 페미니즘으로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루밍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듣는데 정치 기득권 말을 잘 듣는데 2030 남성들이 계속해서 반항적으로 구니까 마음에 안 든다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야라는 수준으로 특정 세대 성별을 겨냥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고 전 이런 사람이 어떤 셀럽인 것처럼 문화예술계에서 행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봐요. 네. 저 사람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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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즘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아까 말씀한 그 좀 갈라치기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시작은 이제 페미니즘 그리고 성으로 이제 남녀로 구분짓기 요걸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저희도 사실 팟캐스트에 이제 좀 레디컬 페미니스트 분이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도 사실 어떻게 처음 페미니즘에 시작하게 됐냐 했을 때 그 살인 사건, 그 지하철 묻지마 그 여성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눈에 띄게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것도 되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성에 대한 hateful crime으로 프레이밍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시기 때 그녀의 분노가 그녀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딜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네. 제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래서 이때 처음 그때 한 네.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외국에서 살 때도 되게 저게 큰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남녀로 갈라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요즘 많이 보이는 키워드가 뭐냐? 이건 빅데이터를 돌리면 무조건 나옵니다. 요즘은 뭡니까? 영포티가 나와요. 아까 심지어 제가 발언을 해버렸는데 심지어 나는 이거- 피해자입니다. 네, 덕큐 아니요, 영포티는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 지칭하면서 생겼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영한 요즘에는 사실은 포티다. 부정적인 근데 이제 살짝 좀 부정적인 용어를 코노테이션이 좀 많이 합니다. 쓰이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 이제 좀 뭐 틀딱인데 아닌 척하려고 하는 좀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그쵸, 쓰이는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저건 좀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떠한 그것도 세대 아니- 분열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아, 네. 이게 40대 이후로는 그때 당시는 뭐 40대면 이제 80년대 뭐 70년대 생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 세대 그리고 그 이후로 80 뭐 이제 그 제너레이션 뭐 Z 뭐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세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짓고 40대가 커트라인이고
그 전에 애들은 뭐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갈라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먼저 아까 그 살인 사건 때문에 폐미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살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살인범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형 집행이 되도록 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법 강화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형법 강화 못하게 막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페미니스트들이랑도 대학생 때도 토론을 해봤었는데요. 형법 강화하자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살인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왜 피하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무고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본인들이 오피니언을 막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형법 강화를 하자는 거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저 일을 계기로 패미가 됐다면 분명히 좌파 정당을 지지하실 것 같은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뭔지. 그리고 좌파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들을 저 시기에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보고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성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성 파리를 하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여성을 굉장히 고깃덩이 보듯이 하고 있다.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도 여대들이 연합을 해서 기존의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 기득권들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저는 그게 변화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거라고 느꼈거든요. 항상 전 제가 되게 외롭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또래 여성들이 정말 많구나. 근데 이게 여성은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야 돼라는 식의 세뇌도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있었어요. 여성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아마 그 맥락에 말씀하신 저런 살인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세력이 이익을 위해서 선동한 것과도 같은 쭉 연결되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저는 신기하게 재밌게 들리는 게 어쨌든 여성이시고 네. 그리고 젊은 여성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진 않지만 정치계에서도 젊은 편에 속하시니까 그래서 지원님이 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신기하고 새롭게 들릴 것 같거든요. 되게 그렇게 느끼시나요? 좀 정치계 이단화 같이 좀 뭔가 지원님과 비슷하게 생기거나 뭐 아니면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좀 있나요? 네, 제 또래도 2030 여성은 뭐 다 좌파 지지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이 왜곡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수치만 봐도 3분의 1은 이미 우파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여성의 3분의 1은 우파 성향이고 또 남성도 다 우리 쪽이 아니에요. 한 3분의 1 가까이는 또 민주당 성향으로 그때도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파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는 걸 전 좀 많이 느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들이 강요하는 금기를 깨는 게 재밌어요. 네, 그냥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재밌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지지해주고 또래 여성들 중에 특히 여성 우파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왜곡된다. 여성이면 다 좌파인 것처럼 되고 우파 안에서도 남성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존재를 방송에서든지 목소리를 내면서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응원을 또래들에게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 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뭐 나이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세대적 대표성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껴요. 전 저희 또래들이 너무 억압을 많이 당한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착해요. 금기를 깨야 되는데 생각보다 금기를 깨는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유교적 질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는 지금의 좌익 기득권들, 정치 기득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금기를 다 깨는 거. 그리고 찰리 커크를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그 사람이 금기를 깼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하지 마라. 그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우리 토론해보자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금기를 깨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이번 네. 대선에서 가장 좀 어쨌든 어떠한 가장 큰 키워드는 2030의 이건 미디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30의 2030 남성의 구구하다.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미디어의 어떠한 굉장한 플레이였어요. 뭔가 네. 2030 남성은 다 뭔가 극우가 되었고 뭔가
뭐 아직도 막 윤석열을 지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팩트도 2030 남성들이 조금 더 편향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전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여성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런 가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일단 군대에서 안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반대했던 여성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또 갈라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여성들 되게 많았거든요. 잠시 물 좀 먹어요. 네. 분노자의 연료 탱크를 넣고 있습니다. 입이 마르기. 네네. 물 한번 좀 드시죠. 건조해져서. 저는 뭐 말도 안 했는데 왜 손바닥에 땀이 나는지. 네네. 물 좀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예. 2030 여성들이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메이저 매체가 갑자기 2030 여성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걸 보고 열등감을 느껴서 남성들이 뒤늦게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조중동 중에 한 매체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고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성들 진짜 많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대연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저는 본인들이 이렇게 갈라쳐 놓으면 길들이기가 쉽고 여론을 조종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상식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했던 게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지금 그게 바로 제도화되기 어렵다면 우리도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전쟁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총 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여자 대학생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이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성 언론들도 저는 기득권이라고 보는데 그 기득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본인들이 정해준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더 금기를 많이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극우라는 프레임도 웃겨요. 여기서 극단이 어디 있습니까? 2008년에 광우병 집회가 극단이었거든요. 광우병 선동할 때 그때 민노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쇠파이프 들고 와서 무고한 의경을 한 명을 구석에 몰아넣고 집단으로 폭행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도 있고 죽창을 가지고 와서 눈을 찔러서 실명당한 의경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거든요. 정말 폭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리고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는 우파 성향을 가진 청년들 저런 행동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누구 때린 적도 없거든요. 그런 폭력적인 상황도 없는데 극우라고 프레이밍하는 거는 낙인 효과죠. 낙인을 찍어놓고 극우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어둔 거는 다 보지도 듣지도 마라는 식인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뿐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네, 전 한국도 세계적으로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올트라이트 단어 선택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네요. 근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20, 30대 남자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왜냐면은 그 40, 50대 한국에서는 40, 50대 때가 20, 30대 때는 엄청 막 대학교 가서 시위하고 이랬잖아요. 운동권이 많았죠. 지금도 우리도 시위를 하는데 다른 가치로 시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40대들은 시위를 할 명분이 없었던 세대라고 봐요. 5, 60대가 좀 더 많았죠. 네, 5, 60대는 민주화 세대잖아요. 5, 60대, 네. 5, 60대. 그리고 저희 세대는 지금 자유민주화 세대인 거고, 근데 중간에 40대들은 솔직히 저는 정치 선동이나 뭐 촛불 선동이나 이런 것들 무슨 의미를 갖고 한 행동인지 모르겠는 것들만 했었지 그분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뭘 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40대가 유독 특이한 이유가 지금이야 우리가 인스타도 하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20대를 보낸 분들이라서 TV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선동 세뇌를 많이 당했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능 그때 뭐 다른 매체가 없으니까 TV를 다 보셨을 때잖아요. 뭐 드라마도 시청률 뭐 50% 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예능에 뭐 MBC 예능에 대통령이 나와. 그럼 대통령은 좋은 사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노무현이란 사람이 일종의 위인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의 의지를 우리가 잇겠다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면 다 옳은 것처럼 저는 치우쳐 있어서 오히려 편향성과 극단성을 갖고 있는 세대는 본인들이 진보라고 믿고 있는 40대다. 지금 그리고
1020, 30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상식의 복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걸 극단이라고 매도하는 건 잘못됐다. 근데 그걸 우리를 매도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진보라고 본인들이 자칭 진보를 하고 있는 저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논쟁적으로 싸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호. 근데 저는 또 재밌는 게 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50대, 60대잖아요. 네. 그때 한창 운동할 시대.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태어났으면 어쨌든 저희 그룹이 속할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50대, 60대는 그때 당시에 싸웠던 거는 비슷하게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뭐 독재나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우는 어떠한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또 이제 조금 20, 30대가 자유주의를 외치고 근데 저는 좀 거기가 지금 그 사람들을 보면 좌고 지금 20, 30대 보면 우잖아요. 근데 사실 연결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그 둘을 아우르는 두 세대를 아우르는 어떠한 언더라잉 어떠한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재와 그런 전체주의의 강요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우리는. 전체주의적인 강요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제도적으로 독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독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군부 독재만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제도적 독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조용한 독재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본인들의 말을 잘 듣는 어용기구로서 검찰을 대체하는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치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법부 권한도 이미 비대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행정 권한까지 저 정치 세력이 장악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언론까지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해체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체기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임명하는 본인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 방송 장악되겠죠. 입법부, 행정부 장악됐죠. 이제 사법권, 사정기관들까지 전부 다 축소하거나 본인들이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까지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을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삼권 분립조차 부정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직접 했고 본인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신고하고 하는 집회를 가지고 공개 국무회의에서 깽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 전체주의적 독재자성을 가진 권력이 기득권이 청년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강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걸 체감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목소리의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당 활동을 하다가 충성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런 활동을 기획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라도 목소리 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소셜에서도 인스타든 유튜브든 본인들이 이제 발신인이 돼서 이야기하는 게 과거에는 그런 채널이 좌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곰수 같은 채널이라거나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발신인이 돼서 본인의 채널을 만든다거나 목소리를 내는 그룹을 만든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저는 이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대를 보낼 때까지도 20대 초반 문재인까지도 너무나도 좌편향된 나라를 겪어왔고 근데 지금 저는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했던 분들이 그냥 민주화를 외쳤다면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는 위험했었던 것이 사회민주화의 가치가 있었어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긴 했죠. 그래서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던 그 당명도 더불어가 사회주의의 사회를 바꾼 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면 티가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붙인 건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사회민주주의를 추종했던 민주화 운동이고 지금 우리 세대들이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운동의 방식도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자유민주화 운동이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화가 더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좀 더 사회민주, 지금은 네. 자유민주 이렇게 좀 네. 뭐 앞에 두 글자는 바뀌었지만 사실 두 세대 다 전체주의를 싸우려는 그 저항심은 좀 비슷한 면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면 네.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결이 다른 거는 그때 그러니까 안보 외교안보 문제랑 이게 또 연결이 돼요. 그때 물론 독재 저항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 내시고 이건 다 좋지만 문제는 친북적인 성향을 동력 삼았다는 거죠.
북한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게 깨어있는 진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 사회 문제가 생겼고 실제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 사대주의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연출하면서 본인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그 성향의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젊은 층이. 지금 반중 정서가 많잖아요. 근데 반중 정서도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직접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역인 것처럼 자꾸 이 정부가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불편한 거고 제도를 뜯어보면 우리가 다문화라는 이야기가 노무현 정부 때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남아 다문화 과정 이런 것들을 뭐 다큐멘터리나 예능에서 보여주면서 동정의 대상이고 약자인 것처럼 계속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의 수혜자들이 중국인 거죠. 중국인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자라면서 뭔가 이상한 정책이다라고 느꼈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 정책을 뜯어보니까 그런 배경들이 숨어 있었던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더 반감도 많이 느끼는 거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던 국민건강보험이나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실업급여 같은 것도 중국인들이 부정수급 또는 편취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 문제로 계속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정당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문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와중에 정치 기득권이라고 저는 민주당이 아주 강력한 정치 기득권이라고 봐요. 국회의 과반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도 지금 체제에서는 입법부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갖는 입법부에서도 거대 정당의 대표였을 때 그 사람이 나와서 했던 말이 중국에게 씨에씨해야 하자.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넘겨버렸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게 또다시 논란이 되니까 내가 틀린 말 했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의식을 다들 많이 느끼고 계시다고 봐요. 예. 네. 맞아. 아니 제가 거의 강의를 어제도 강의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희는 어쨌든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니 확실히 그 토론에서 발탁이 네. 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 웬만하면 엄청- 뼈도 못 추리겠네요. 예.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근데 어쨌든 네. 좀 예술계 네. 쪽이잖아요. 네. 뭐 특히 이 친구는 더 그런데 이제 사실 지원님도 제가 사전 인터뷰 했을 때 대학교 때 막 영화 엄청 좋아하시고 네네. 음악 좋아하시고 그래서 영화를 뭐 부전공을 하셨나요? 뭐 전공을 한 건 아니고 영화 전공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많이 드시고 네. 되게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는 네.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르만딜로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런 건데 감사합니다. 또 그게 좀 저는 웃긴 게 그때 말씀하시기에 좀 예술계가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 여기는 또 오히려 네. 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해외를 봐도 그래요. 뭔가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번 트럼프 그 캠페인 했을 때 막 특히 이제 막 할리우드 LA의 어떤 배우들이 나와서 막 나는 카말라 지지합니다. 막 공식 선언을 네. 해요. 막 심지어 막뭐 광고까지 찍어 그냥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뭐 어떤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광고 찍는데 누가 막 만약에 여기서 뭐 나는 트럼프에 할 수 있잖아. 사실 네. 카말라를 지지할 수 있는 것만큼 트럼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당연한 거죠.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그거가 당연해야죠. 하면은 완전 또는 뭐 캔슬돼야 돼. 인종차별주의자다. 너는 인종차별주의자고 너는 연예계에서 퇴출돼야 돼. 요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도 무조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특히 한국 영화계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 그 586의 동력으로 그들이 주류가 돼서 자칭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류가 돼서 성장을 해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계보다도 저는 영화계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 작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노골적인 프로파간다가 심해요.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서 뭐 상 받았다 그러면 다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그 이름 있는 감독들 중에 어떤 감독 작품은 아예 안 봐요. 그거 보면은 영혼이 오염되는 느낌까지도 들어서 그걸 수업 시간에 제가 평론 수업 때 한번 다뤘던 게 있는데 기생충 제가 그 영화는 굳이 보지 않았습니다. 설정 자체가 이거는 좌파 프로파간다고 피해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살인하는 장면으로 쾌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딱 느꼈거든요. 계급주의를 각인시켜놓고 마지막에 그런 극단적인 장면으로 해소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엔 전체적인 서사나 내용을 보면 설정이나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좌편향된 프로파간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작품들만 계속 우대해주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과 권력이 되거나 함께 덩어리가 되는 배우들이든 감독들이든 새로운 뭐 연출진이든 이런 사람들에게만 계속 기회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거죠. 꼭 사회 문제나 정치를 다루지 않아도 저런 권력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사실 문화예술계가 더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채가 없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특히 저는 영화에 있어서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너무 억압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을 주는 작품들도 보면 PC 어젠다가 들어있으면 우대를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작품들만 선정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쉬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외국 작품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독립 영화인데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작품이 저는 진짜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좌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디즈니랜드 옆에서 가장 빈곤하게 이제 외면받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차라리 나와야 하는데 자꾸 우리에게 이름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입되어서 알려져 있는 특정 배우 또는 그들과 친한 배우, 감독 이런 사람들의 작품만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작품만 상영관에서 상영을 해준다거나 지금 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뭐 원투가 나왔는데 그것도 상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상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듯이 몰아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다양한 작품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상영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기생충 뭐 네. 저는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그렇게 네. 깊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재밌게 보긴 했는데 하나의 그냥 뭐 시청자로서 그냥 재밌게는 봤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뭐 그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를 정말 지지한다면은 사실 영화라는 거나 뭐 문화 예술 쪽이 사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어떠한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뭐 좌우도 있으면 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다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제가 이해한 거는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세대가 좀 더 그렇게 편향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이어서 네. 좀 더 그런 프로젝트들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영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 영화가 실질적으로 봉준호 감독님 어떠한 정치적인 아젠다를 넣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설령 이분이 정말로 좌파적인 뭔가 이데올로기를 넣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들 그것 또한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그렇죠. 있는 게 아닐까요? 저건 제재받지 않잖아요. 제재받지 않고 오히려 많은 광고와 본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주는데 그런 프로파간다나 PC주의가 없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새로운 감독들이 탄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정말 제가 영화계나 이렇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왜 40, 50대를 분장시켜서 20, 30대 역할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배우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20대 때 시작했던 배우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됐는데 분장해서 10대 뭐 교복 입은 역할까지 왜 연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더 젊은 배우들과 그리고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사상의 편향성 같은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로는 기생충에서 해서 심지어 그게 팩트라고 그러니까 뭐 좌편향적인 그런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평론의 들어갔다고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본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그때 수업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은은하게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작품들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우리가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띄워주고 뭐 말을 많이 하지만 좀 더 유의미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지금 영화계가 그렇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독이 해서 할 수는 있으나 그거와 별개로 그 리셉션이 그 씬 안에서나 그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은 차별받는 그 좀 더블 사이드 스탠더드가 기분이 네. 싫으시다 요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영화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일단은 음악 쪽은,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을 위해서는 멸공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보가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모두가 저희가-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또 이제 좀 더 이제 더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원님이 사실 교육 네. 쪽에서 원래 계셨고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의 생태계 플러스 뭐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세대 교체를 어떻게 이어날 거고 또 개인적으로 지원님이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좀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뭐 어떻게 더 성장하고 싶으시고 그 세대 교체를 어떻게 이뤄내고 싶은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 연장전에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영화계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영화계도 정말 저는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령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화, 선거 시즌 맞춰서 나오는 그런 영화는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영화 이런 거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영화를 만들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줄까요?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너무 심각한 게 영화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또 더 궁금한 것도 사실 많아요. 사실 아직 그 원래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런 모든 사태 지금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제 마인드를 랩 어라운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엄청 빨리 지나갔고 휘몰아쳤으니까. 네, 휘몰아쳤고 그냥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리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저희 연장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갑니다. 베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